네, 이제 며칠 있으면 올해가 마무리되고 2024년이 되는데요. 올 한 해 올 한 해 정말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뉴스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경제는 어땠고, 내년에는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제가 뭐 미리 부탁을 드렸긴 한데 오늘은 어떤 경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요? 네. 자, 이제 푸른용의 해 갑진년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경제사에 아주 길이 남을 코로나 사태가 발생된 지 벌써 한 3, 4년 됐네요. 네, 어, 그렇죠. 네, 그 이후로 이제 2022년 또 23년을 거치면서 당시의 상황을 천천히 수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었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기업과 가계 지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 자, 다가오는 2024년, 역시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요. 이제 한 네.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터널의 중간 이상은 지났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네. 네, 이 마지막 부분들을 좀 잘 지나가야 될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은 이 새로운 한 해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경제 상황과 또 시장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뭐 불가피했었는데요. 예, 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치솟는 바람에 뭐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 예전에 이 정규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던 시절에 이 애청자분들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21년 정도에 미국의 금리가 예상되는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예상 수준 이상까지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몇 년 후를 대비한 자금 계획이 그 당시 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 21년 정도에 많이 드렸었는데요. 예, 예. 자, 이제 지금 보니까 현재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현실화됐죠, 예.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격인 미국의 FRB가 다른 국가들의 상황보다 이 미국의 물가를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상황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네네. 미국만을 생각하면서 올렸는데요. 예. 2022년 1월에 0.25%에 불과했었던 기준금리가 2년 만에 5.5%, 그러니까 약 5.25%포인트나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예. 이렇게 2년 동안 5% 가까이 올린 적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뭐 말씀해 주시니까 체감이 되네요. 예. 그렇죠. 0.25에서 5.5라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2년 동안. 그러니까요. 예. 자, 이 미국의 달러를 걷어들이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도 금리를 높이지 못하면 원화 가치가 소위 얘기해서 휴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긴 올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3.5%까지 높인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비롯한 이자와 관련된 모든 수치들이 뭐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 버렸기 때문에 기업과 가계 모두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미국의 금리가 떨어져야 우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내년에는 어떨까요? 네. 자, 금리 때문에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금리라는 것이 경제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기도 하죠. 네. 자,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사실이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지금의 현재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일단 이 제롬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끝날 때마다 예. 그 무엇보다도 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초점을 맞춰왔고, 네. 목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대 물가 상승이 나올 때까지 금리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자, 이 해석을 두고 증권가라든가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이 굉장히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뭐 해석을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컸습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얘기를 일관적으로 했었거든요. 자, 못을 박아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금리 상승이 완전히 멈추고 내리는 것을 결정하게 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제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요. 예. 전년 동월 대비 2% 물가 상승으로 만약에 수준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예. 이게 일시적인 통계치인지 지속적인 현상인지를 확인하는 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 네, 두 번째로는 유가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요소들에서 상대적으로 2023년에 유가가 안정됐던 경향을 좀 보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 예.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내년에 만약에 유가가 또 변수가 생긴다면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가능성이 크고요. 예.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데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꽤나 많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내년 중순에나 또는 금리를 낮추는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런 고금리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네요. 네, 저희가 그냥 그렇게 마음을 한 90% 먹고 여러 음. 가지를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절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지난 2년간 금리를 빠르게 올렸으니까 내릴 때도 빠르게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사실 2021년까지 시행됐던 0%대 금리가요. 그간 경제 정책에서도 매우 예외적인 저금리 시대였었습니다. 예, 예. 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경기를 살려보려고 아주 극단적인 제로 금리를 사용했던 그런 고육지책이었었는데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부터 새겨야 될 생각은 정상적인 금리 수준은 원래 2에서 3%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자, 미국의 경우도 아마 분명히 내려봤자 1.5에서 2.5%포인트를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천천히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자, 우리도 지금 3.5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내려봤자 1.0%포인트 수준일 것이고요. 미국이 예. 내리고 난 다음에도 한참 뒤에 시차를 두고 내릴 그런 문제들입니다. 네네. 자, 이 수치가 오히려 정상에 가깝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큰 경제 위기 없이 정상적인 경제가 흘러갈 경우에 금리는 이런 식으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예. 내년 중반부터 이제 하반기쯤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낮추는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굉장히 속도가 느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차라리 이 같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여기고 경제 생활을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일단 상황 자체가 크게 변할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의 상황이 많이 유지된다는 거죠. 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채로 인해서 데미지가 축적되거나 또는 기약 없는 긴 싸움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예. 확실히 끊어낼 건 끊어내고 그 이후에 새롭게 재편될 시장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 경제 쪽 이야기할 때 항상 걱정거리를 말씀드리고 뭔가 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불편한데요. 자, 이 새해 맞이하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래요. 네, 그래도 사실적으로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게 제 역할이다 보니까 가감없이 좀 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예.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 세계 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 아. 상처가 많이 크게 골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최소 세 가지 정도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중 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2024년에 불거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래도 이제 다뤄주셔야 청취자들께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네. 자, 일단 경제 위기가 오거나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모든 사람들이 망하거나 길거리에 내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10명 중에서 예를 들어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수준이 1 명, 2명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네. 이 수준이 뭐 2 명에서 3 명, 2 명에서 4명 정도의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을 경기 침체 또는 경제 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주변에 많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들 자체를 이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네. 지금의 현재 경제 사이클 상황과 뭐 대한민국 거시경제 여러 가지 수치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지금 터뜨리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자, 예예.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 PF 문제입니다. 아. 자, 이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죠. 예. 대규모 건설이라든가 건축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에서 계획서만 보고서는 자금을 투자를 먼저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진행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예.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안 좋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또 그렇죠. 자금 투자가 막히게 되면서 문제의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예예. 제가 얼마 전에 이 도내 홍천의 부동산업자와 인제 통화를 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자, 22년까지만 하더라도 인근의 골프장 설립 확정 때문에 이 장밋빛 전망들이 굉장히 난무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PF 자금이 막히게 되면서 23년에는 전혀 진척이 없었고 예. 오히려 IMF 때 당시 때보다도 더 힘들다. 이런 음. 경기는 정말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직접 확인했었습니다. 예예. 자, 이게 지금 이 돈의 문제도 아니죠. 서울의 예. 핵심 노른자 땅인 청담동에서도 4천억 규모의 주상복합시설 PF가 중단이 돼서요. 굉장히 예. 큰 문제가 지금 야기됐고, 지난주에 대한민국 가장 큰 경제주 중에 하나인 일면에 방배동에 있는 대규모 PF가 막혔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 건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소규모 건축 기업들이 하루에 1개씩 사라지고 있다 이런 통계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MB 정부 당시에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 당시 때 이 PF 사건에 의해서 촉발이 됐습니다. 네네. 자, 아마 내년에는 이런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자금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네. 당시 때 전조정상을 저희한테 지금 생각해 본다면 이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는데요. 네 예예. 네, 그 당시 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서는 한 달 동안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었죠. 많이 흔들었었죠 이게. 네, 그런데 그거에 지금 4배에 달하는 돈이 지금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 자, 이런 부분들 지금 터트리지 않고 있어서요. 얼마 전에 한 언론기관에서 부동산 PF 전문가들을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15명 이상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말 걱정스럽고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뭐 이런 상황이면요. 뭐 전체적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이 뭐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중국의 상황도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좋지 않죠. 네. 지난 몇 년간 역대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올라버렸던 상황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터질 경우에 자, 예. 올해 10월부터 꺾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하락에 부채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전세 사기로 인해 올해 양산된 피해자가 1만 명에 달한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해결해 준 수준이 25%에 불과하다. 이런 뉴스가 이제 경제지 일면 또 장식했는데요. 네. 자, 아마도 2024년에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예. 이 다주택자들이 무리하게 부채를 끌어다 써서 이 부동산을 산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뭐 영끌이나 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시련이 올 시기가 이제 지금 막 도래하고 있고요. 예. 무주택자들에게는 관망과 기회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최근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 태형 건설이 부도 위험에 이제 직면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예, 저도 봤습니다. 예. 네, 롯데건설도 굉장히 위험한 자금 수준이다. 이래서 지금 몇 개월 못 버틴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옵니다. 예. 현재 부동산 시장 그만큼 불안하니까요. 절대적인 관망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문제점으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PF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럼 이제 PF 문제 외에도 우리 경제에 어떤 잠재적인 문제들 주목해야 될까요? 네, 그냥 항상 꼬리표처럼 달리는 문제인데요. 일단 가계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여기와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자영업 붕괴 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자, 예. 일단 가계부채가 1,800조를 넘어서 지금 2,000조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거 느낌도 안 오는 숫자입니다. 네네. 네, 이 고금리 시대에 굉장한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특히 2023년에 주택 수요의 절반 가량이 2023 세대에서 지금 집중이 됐습니다. 네네. 자, 젊은 세대들이 집을 샀다는 건데요. 자, 네. 이들의 원리금 상환 압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죠. 예. 오히려 이 소비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40, 50 세대보다도 적은 사람들이 이 원리금 상환에 대한 압박들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네. 대한 부실한 그런 구조들도 더 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게다가 처분 가능한 소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겠죠. 벌어들이는 돈은 같은데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구조라기 때문인 거죠. 자, 어쨌든 23년 기업의 순이익이 또 22년의 절반 수준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업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아, 부채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되면서 이 감당하기 점점 버거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앞뒤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예.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사용할 가능한 금액이 줄죠. 이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네. 이로 인해서 소비도 줄어들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타격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였습니다.